헌재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으로까지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도통 헌재 선거 언제 나오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서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동수 변호사님은 자주 뵌 얼굴이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 왼쪽에는 처음으로 저희 시사 유튜브 모시는 이범준 헌법학자를 사실은 오랫동안 사법 영역을 취재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법 분야 취재에선 가장 1등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배 기자이시기도 한데요. 바쁜 시간 내셔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장났어요 지금. 리액션 고장난 이범준 저 연구원님 지금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달리기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지면에 달리기 글도 쓰셨어요. 예, 제가 시사인의 2022년에 달리기 칼럼을 연재해서 시사인 독자들께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예, 많은 분들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저희 시사인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여기 보시면서 한번 자기 소개 겸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헌법 공부하고 있고요. 과거에 신문사에서 사법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예, 이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셔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또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작가이시기도 하거든요. 한동수 변호사님은 검찰의 심정부에서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내서 윤석열 쿠데타를 미리 폭로하시기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범준 연구원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이 최근에 2판이 발행이 된 거죠? 예, 제가 이 책에 쓴 역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에 18년치 역사를 썼거든요. 보통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3기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 이후에 또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권을 현재 취재 중이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냈던 책을 1권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리커버한 책을 냈습니다. 네, 표지도 바뀌고 이제 시리즈가 나올 거라는 예고 때문에 1편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저희 이번에 책에 나온 기념으로 이범준 작가님이 이벤트를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고 출판사고요. 네, 출판사에서 제안을 또 저희가 드렸고 그래서 저희 구독 인증해 주는 분한테 5분 뽑아서 지금 나가는 자막 아래로 보내주시면 책 5권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두 분의 지혜를 빌어서 이 정말 뭐라고 반헌법의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통 이렇게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다들 좀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이범준 연구원님, 뭐 저는 워낙 기자라는 표현이 편하긴 한데 연구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처음에 당초 예상됐던 14일, 3월 14일은 이제 기존의 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의 날짜와 대략 비슷하고 그것도 금요일이다 해서 예상이 됐는데 그때 선고가 안 되고 한 주 늦춰졌죠. 한 주 늦춰질 때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한동수 부장님은 이제 법관을 오래 하셔서 소송법의 이제 전문가시지만 그 헌법재판 특히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례가 2개밖에 없고 또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헌법소송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어떤 그 소송 절차들을 이렇게 정해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점을 착안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보면은 구속 취소를 받아낸 것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 주 넘어가고 지금 이제 2번째 주, 이제 다음 주까지 되면은 이제 3주째가 되니까 이것은 누가 고의로 재판관 중에 누가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을 직접 경험한 판사 출신으로서 현재 재판관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또 내지는 뭐 되도록이면 그 헌법재판관의 개개의 성향과 그 행위 태양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고의로 지원하고 있다면 범죄죠. 내란의 범죄예요? 범죄죠. 그 재판 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란 상황들이 지금 온 나라가
타들어가잖아요. 도처에 예.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재판작용을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지연한다는 것은 내란 행위라는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지점에서 거기에 종범의 성격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오.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의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은 결론도 명확하고 또 이 뭐 특별하게 절차적 쟁점도 보면 기존의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특별하게 뭐 복잡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추 사이의 동일성 뭐 무슨 참호 교수가 막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거 하긴 하지만 제가 보면 뭐 그닥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이론적인 갑자기 경우일 다소곳 건이지 해주셨어요. 예. 소추 사이의 동일성 같은 경우 예. 그래 그 내란죄 철회하는 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 심판은 탄핵 소추인단의 임의로 처리하는 거 안 돼.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를 우리가 판단할게. 심판 대상에 들어가서 뭐 증거 능력 있네 없네 따져서 결론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정문 예. 다 써 있고 결론 명확해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재판관이 지연시키고 있다. 침대 축구가 연상될 정도이다라는 예. 생각에 제가 이르렀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퍼뜩 스쳐갔어요. 최상목이 예. 제 존칭은 계속 생략하겠습니다. 최상목이 왜 두 사람을 재판관을 임명했을까? 정계선, 조한창 두 조한창을 왜 사람이죠. 임명했을까? 예. 한덕수가 탄핵돼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계선이 필요했을까? 조한창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생각이 가져보지 떠올랐어요. 않았던 아마 의문인데요. 뭐 다른 곳에서도 생각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는 예. 그냥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한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상 연좌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그 개개인의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민변 등의 발표에 의하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서 예. 그리고 광우병 관련해서 재판이 있을 때 당시 단독 부장 판사이면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이면서 다른 모든 재판부들이 단독 판사들이 그 위헌 심판 야간 5개 집회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배당해 선고했어요. 2008년, 2009년 촛불시 관련된 네네. 그리고 말씀이신 가족의 거죠? 배경에 그분의 예. 장인어른이 전두환 한화회 때 정동호 장군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좌제니까 꼭 그렇다 해서 내 결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상 검증이라든가 충성 맹세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고려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현재 그 퇴직 후에 법무법인 도울이라는 그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어떠한 로펌인지. 거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명확한데 그냥 저는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명확한데 지금 널리 알려진 윤상현 쪽집게라는 그분도 탄핵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임명 그 무렵에 그 직후에 탄핵은 되되 좀 시간을 끌어라 라는 2심 전심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제 추론에 그 이루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 분위기들을 생각했어요. 뭐 문영배 재판관 무슨 법조 테니스에도 만나보고 저 사람이 어떠한 내공과 힘이 있는지도 알고 또 뭐 다 상당수들 알아요. 직간접으로 뭐 대학 동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점잖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선고일이 합의는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적인 구조가 8인의 헌법재판관이 선고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고일이 잡혀요. 절차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범준 기자님한테 좀 더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요. 생략할까요? 예, 네. 살짝 소개해 주시고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맞아, 말씀하시죠. 마저 그냥 전달해놓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합의를. 아까 말씀 소추 사이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심판 대상으로 형법상 내란죄도 들어온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대면서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쟁점 하나 가지고 우리 합의합시다. 이래서 짧은 시간 평의가 계속되잖아요. 다른 거 다 쟁점돼서 그 한 사람만이 나서서 그 쟁점 합의하겠다고 해서 다시 모여봤어요.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조금 더 연구할 게 있어요. 그럼 또
금방 한 30분 만에 평이 끝나고 또 잡게 되지 않았을까? 아, 이게 평의가 짧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까지도 생각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특히 그 재판장의 역할을 받는 문영배 재판관의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대검에 근무했잖아요. 그 악은 평범하면서도 집요하고 성실해요.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언론하고도 연결돼 있고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마 이른바 여기에서 뭐 진보 성향의 재판관님들은 아마 꽁꽁 닫아놨고 아무하고도 연결 안 할 거예요.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딱 보여요. 그리고 예. 점잖게 동료애로서 존중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법원에 있을 때 그런 어떤 표현이 생각난 단어가 나이브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예, 예. 뭐 동료로서의 존중이 아니고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온 국민이 예.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역사와 국민의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럼 우리 선고기를 위한 합의를 합시다. 예. 하고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선고기일 지정을 위한 합의를 합시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이 선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오. 그냥 월요일 날 내가 재판장에 고유한 재량 사항이니까 내가 잡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선고일 가서 그 사람이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서명 안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누구냐?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결정문에 나온 결정보면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거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정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는지 추론이 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평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니까 나는 말할 수 없어. 원칙은 벗어날 수 없어. 그러고서 퇴임할 때 4월 18일 날 애둘러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일부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지금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해라. 지금 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것도 넓은 힘의 재판작용의 하나예요. 예.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정말 순하셨던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지금 점점 더 에스컬레이션 지금 가장 걸려가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은 예. 선고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대2든 7대1이든 선고를 하고 예. 5대3이면 마흔역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재개하겠다라고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과 이런 에너지의 손실과 고통을 덜 받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예. 돼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한동수 변호사님이 이런 평의가 저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범준 연구원님도 올해 헌법재판소 취재하셨는데 실제로 선고기일이 한 명이 이렇게 지연을 고의로 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잡히고 그리고 소장이 정말 그럼 이제는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좀 과거 취재 경험을 빌어보시면. 이게 그 사건의 중요도나 아니면 그 재판장인 그 헌법재판소 사건의 재판장은 항상 소장 내진 소장 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과 주심 이런 역학관계에 달려 있어서 주심이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만약에 주심이 계속 미루는 게 못마땅하다 하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사실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사건을 끌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수결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장이라면 다른 사람들 설득할 수도 있겠죠. 설득해서 이 정도 합시다 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문영배 대행은 대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소장이던 그 박한철 소장이 사건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퇴임을 하고 예. 이정미 대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문영배 대행은 이 사건 시작할 때부터 대행이었고 거기에 뭐 동기도 있고 뭐 선배도 한 명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 사회는 이게 서열 사회고 그래요? 기수 사회이기 때문에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더십 문제가 아니고 결기입니다. 결기. 결기. 그냥 하면 됩니다. 예. 본인이 지금 역할이 지금 재판장이에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막 대화해서 쟁점해서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기록이. 결정문 쓰여 있어요. 예. 쓰여 있고 쟁점 그냥 생각해서 견택하면 돼요. 네. 나 이거 뭐 공수처 수사권 없으니까 이거 형법상 내란 제목 심판 대상으로 여전히 놓고 나 이거 증거 인정 안 된다고 하면 돼요. 그걸로 가. 네. 당신 그렇게 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 충분해. 근데 라고 지금 하고 다른 부분의 예. 쟁점으로 충분히 예. 갈 수 있거든요. 이견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범죄에 그럼 두 분 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견이라고 예, 그 하시면 안에서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아까는 심지어
지난번에는 한동수 변호사님이 8대 0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7대 1, 6대 2라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고 예. 저도 그런 결론 주문이라고 하는 마지막 예. 결론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한동수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조한창 재판관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좀 더 지연시킨다고 할까 더 오래 가도록 예. 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유력한 것은 그 증거 채택 문제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형사 피신이나 검찰 자료를 쓰지 말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수 부장님도 잘 아시고 여러 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가 있고 쓸 수 있고 이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긴 사실 어렵거든요. 조금 복잡한 얘기여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려면은 그 증거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결정문 초안이 검찰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썼다 하면은 그 문제를 그 시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재판 조서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재판 조서라는 건 뭐죠, 부장님? 네. 재판 조서는 뭡니까? 재판 조서라는 건 법정에서 벌어진 말들을 계속 적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쓰기에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걸리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 한 게 아니고 앞에 여러 가지 여러 사건이 법무부 장관 있었죠. 사건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조서를 작성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다른 거를 쓰자 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렇게 시간을 끌면 진짜 퇴임 때까지도 소장이 아이고. 결단을 못 하고 그러면 진짜 4월 18일 넘어갈 수도 그냥 있다고 아프다고 보세요? 하고 연가를 낼 수도 있고요. 온갖 가든 방법과 수단을 시간 끌려면 써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뭔가 연간낸다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런 거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익과 탐욕과 정치화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봤어요. 윤석열 거기도 제가 그 채널A 사건 보고하겠다고 그러니까 휴가 내고 가잖아요. 그럼 그랬네요. 도망가요. 그랬네요. 그래 중앙지검 예, 때도 예. 그렇고 예, 검경 예. 수사권 조정하려면 예. 나 연가 내고 이런 거 교통사고도 낼 수 있어요. 맹장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온갖 가능한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8대 0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판사로서 오랜 생활 판사로 한 양심이 있다면 네. 이 사실과 증거에 있다면 이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예.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이거는 각하나 기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시간을 끊는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수 부장님 오늘 많이 화가 나 계세요. 그 예를 들어서 시중에 도는 6대 2, 7대 1일 경우에 그 1이나 2가 제 생각에는 기각보다는 각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은 정말로 이론이 잘 안 나오거든요. 쓸 수 없다. 본안에 들어가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각하를 주장하면서 여기서 쓰인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증거법에 관한 문제, 절차법에 관한 문제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재판이 증거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 재판 자체가 잘못돼 있으므로 이것을 다 증거를 그러니까 새로 그 재판 조서를 이용해서 그 훨씬 더 순도 있는 그 증거만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하를 주장한 사람이 만약 셋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결론을 결론을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증거 관계를 고쳐서 결정문을 작성했을 때는 인용 내지 기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들어와서는 이제 기각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 그게 정말로 증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한동수 부장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지연의 어떤 한 수단인지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 방송 이전에 드러나겠죠. 좀 지나면. 네. 이전에 방송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게 초창기에 이제 관련된 절차를 좀 정리를 했었고 특히 정영식 그 주심이 나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각하 주장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수 부장께서 그 조한창 재판관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 절차 문제가 지금 시비가 되고 있다면 정영식 재판관은 그 절차 문제에 직접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증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증거를 쓰는 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 문제를 그 평의에 아. 들어가서 문제 제기가 하기 굉장히 어렵죠. 전원식 주심은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일 텐데 김복형 재판관은 뭐 어저께 한덕수 총리 사건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뭐 한동수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의문이 있지만 그 태도로 봐서는 본안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 태도로 봐서는 각하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오히려 그 똑같은 기각이지만 그 안에서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가 좀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시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김복형 재판관이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튀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얼핏 이제 제대로 주장의 취지와 그런 의견의 취지를 다 정확히는 이해를 잘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각하 의견을 내신 분은 뭐 주석서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가 이제 해서 논리가 예, 깔끔하다고 예. 이해하시는 분인데 저도 뭐 민법 주에서도 써보고 특허법 상표법 주에서도 썼습니다. 한 의견이거든요. 그게 통설은 아니에요. 그리고 각하는 오히려 분명한 포지션 자기 입장을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저 김복형 연구관의 재판관의 의견은 그 하루 정도는 그 민법상의 이행지체로 인한 예. 최고가 있어야지 상당한 기간을 주고 최고가 있어야지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바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민사재판을 많이 해온 재판관이어서 그러한 논리하에서 이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거는 굉장히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 거다. 위헌 위법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여기에 한덕수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의 판단이 돼 있어서 예. 그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법적 사고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예.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사 판사라고 하면 이런 식의 결론을 가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오히려 형법적인 또 관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의도와 고의를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쉽게도 헌법재판의 본질과 그에 대한 적합하다기보다는 대법원 판결 내지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런 류의 그냥 일반인의 말들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돌려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판결을 재판관 같진 않다. 쓴다면은 나도 더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관이 뭐냐, 예. 헌법재판관 왜 생겼냐,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재판관을 해야 되냐. 예. 지금 법관의 자격으로 돼 있는 걸로 예. 돼 있는데 정말 기자님의 헌법 박사님의 의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정치 경험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외교관 역할을 하시던 예. 분이든 다양한 학계에 계신 분들이 가면 이 판결이 저 박근혜 탄핵 결정문하고 좀 비교했는데 과연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어느 것이 헌법재판답냐라는 예. 관점으로 보면 이 결정문을 보고 결정문 작성할 때 그닥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이제 각하 의견이 이제 무리하지 않다고 제가 어디서 썼는데 그거는 예. 그 방송에서도 의견이 뭐 완벽하다는 취지는 아니고 예. 그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주석서에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 주석서 2015년에 이제 발행된 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 부분을 쓰신 고려대학교의 김하열 교수님이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계실 때 노무현 사건에 관여하신 그 연구관이세요. 예. 그리고 그걸로 고려대에서 박사를 받으셔서 그 당시만 해도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 거의 독보적인 이제 존재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주석서에 쓰실 때 다른 의견을 안 쓰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 의견이 뭐 통설이다 내지는 유력설이다 이렇다는 취지보다는 뭐 쓰려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한 의견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김복형 관련해서는 예. 그 재판관의 의견 관련해서는 그 한동수 부장님이 말씀하신 헌법재판을 제대로 그 본질을 보다는 민형사 재판 수준에서의 논증을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그 김복형 재판관은 어쨌든
그 151표로 해서 국무총리를 탄핵할 예.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은 까지? 거기까지 해서 예. 6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저께의 월요일 날 나온 예. 결정은 한덕 총리가 언제든지 다시 탄핵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각하로 가지 않고 예. 기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151표로 탄핵을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복형 재판관 의견에 보면은 그 아직 위헌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중대성 판단도 해야 된다 2단계를 남겨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에 예. 그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덕 총리는 파면될 수도 있죠. 마은영을 이런 임명하지 상황은. 않으면 그렇죠. 예. 마은영 임명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예. 그 각하 의견의 그 맹점은 뭐냐면 이 파면 결정의 핵심은 공직에서 직에서 그 직을 박탈한다는 건데 예. 이거 같은 경우 각하 의견은 어거지로 만든 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예요. 지위를 준자를 붙였어요. 마치 예. 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검사인 양 하는 것처럼 예. 논리 지극히 비논리적이에요. 이 사물의 본질은 공직 파면인데 직위에 대한 거지 어떻게 행위에 대한 거냐라는 네네. 것도 선명하잖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 또 붙였어요. 차관이 어쩌고 저쩌고. 차관도 그러면 어떻게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냐. 지극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속죠. 이러한 형식 논리, 법 형식주의, 법 실증주의, 법률 조항지에 국민들은 속죠. 예. 네. 지금 그런 지점 때문에 답답해서 다들 좀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헌재는 워낙 좀 오랫동안 취재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만 여쭈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평의하다가 재판관들끼리 고성을 뭐 질렀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도 있는데 진짜로 평의하다가 재판관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까지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법원하고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합의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름을 불러서 뭐 누구 대법관 하는데 우리 재판소는 호를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호를 부르자 해가지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호로 재판관들이 호가 있어요? 없는 분들은 만들기도 했습니다. 태계 이황처럼. 예, 그래서 만들기도 해서 호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격해지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성이 나왔다고 하는 게 그 사이에서 어떤 격렬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박한철 소장 시절에 예. 그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투표기관이 아니거든요. 국회처럼 표결기관이 아니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헌법적으로 무엇이 정당한지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이 매우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가장 나쁜 상황은 토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한철 소장 시절에 토론이 거의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없다 보면은 결정문의 결론이 풍부하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합헌이 되든 위헌이 되든 그 얘기를 아주 그 풍부하게 깊게 논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박한철 재판소의 토론이 부재하다. 예. 평의가 너무 일찍 끝나고 맨날 그 사건 들어오면 바로 표결한다 이런 기사를 썼더니 박 소장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오보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아느냐. 예. 그래서 그 싸우는 것을 되게 건강한 상태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고성이 들렸다고 해도 이게 뭐 아주 험악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렇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걱정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견이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가 하는 좀 걱정으로. 고성을 지르는 건 성격 탓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인성 문제였다. 그 호를 부르는 건 아주 오래된 대법관, 예전에 대법관이 안 되신 분이 헌법재판관 한동수 가서 부장님도 호 있으세요? 아예 뭐 송운이라고 있어요. 송운, 소나무 송자 구름문자. 그 예전에는 막 영감이라고 부르고 약간 불교적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호 부르고 이랬었어요. 대법관들 내지는 뭐 이런 연구원님도 있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 그리고 보면 예전에 보면 그 뭐 블랙만 판사가 되다 뭐 이렇게 헌법재판을 하는 이제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자기 한 표를 더 하려고 막 토론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렇게 계속 잡히는 걸 봐서 헌법재판관들끼리 어떤
1대1의 소통은 드물 없는 것 같고 그냥 평일 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좀 읽혀졌고요. 그리고 그 고성이 들린다는 복도에서 들었다는 그거 보도는 일정 부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 아니고 한덕수 사건.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이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라이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라이벌이요? 사람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직자들도 있어요. 이 어떤 영적인 성취라든가 더 많이 했다고 그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임명한 근거에 대해서 공격당하거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공적인 판단과 결론을 해칠 정도로 그런 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을 포착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일정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흔히 이제 대법원에 대한 공격 어떤 권위에 대한 공격들은 늘 있었어요. 그 합의부에서 뭔가 합의부장과 배석들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몇몇 신문이 특히 그러죠. 아니, 너무 재밌네요. 심지어 라이벌설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바수로에서 도는 뭐 재판관들끼리의 라이벌이다 이런 이야기에 사람 약간 사는 힘을 거니까요. 과거에도 실어주시는 있었죠.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우리 법조기자들이 서초동 중심으로 취재하다 보니까 이 안국동 이야기를 좀 덜 이제 알게 되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나오는 것들이 워낙 비공개가 많아서 보안이 철저해서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범준 연구원님의 실제 경험에 비르면 정말 헌재는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야 되는지. 글쎄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관련해서 일부 보도가 이 그 재판관의 비율을 정확히 맞췄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의 소스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뭐 정치권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재판소에서 이제 정치권으로 정보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윤상현 의원이 사실 본인이 7대1을 맞췄다, 뭐 즉시 석방을 맞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4월 11일에 선고 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또 한동수 변호사님의 송운의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하실 말씀도 아니 그 이재명 공소법 위반 사건에 보안이 유지됐잖아요. 별도 보도자를 내지 않고 고법이었으니까. 네, 뭐 손준성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총괄적 지위를 인정했잖아요. 그 나름대로 사실 인정에 충실한 거죠. 그 보안 관련해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전망, 선고일이 4월 11일 날 지정될 거라는 것은 직접적인 가능성은 일단은 염두에 둬야죠. 실제 보안을 해치면서까지 평의의 비밀을 해쳤다면은 직무유기로 인정할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늘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걸 해결할 주체는 그 헌법재판관들이다. 이거는 타협하고 뭐 점잖 뺄 일이 아니고 결기를 가지고 본인이 신념들을 지금 해야 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첨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범준 연구원님은 사실 이 책 광고로 나. 헌법을 광고 지금 하십시오. 좋아요. 서울대에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천 도서 10선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에 올랐고요. 그 로스쿨생 필독서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돌아가신 조규광 초대 소장님, 돌아가신 변정수, 이시은 초대 재판관 이런 분들을 다 인터뷰해서 100명 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꽤 많이 해서 그 책에 나왔을 때 돌아가신 또 김철수 명예교수님이 특별 논문에서 다루시기도 하신 이런 책이니까요. 5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승전 수미상관까지 해주시는데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헌재 존재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제도를 지키려고 하고 규범적인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장 최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헌재에도 지금 따르지 않는 최고 지도자들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 보게 되니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헌법의 존재의 의미를 좀 두 분이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말씀을 좀 주세요. 헌법재판 존재의 의미요? 그걸 좀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까. 우선은 탄핵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들을 다 그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지점으로 온 힘을 찾아가는
위대한 국리라 예. 생각 듭니다. 이거는 파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파면의 대상이 된 세력들이 그 공고한 기득권의 카레트 다 드러났잖아요. 예. 박근혜 탄핵과 다르게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그 두려워하고 지금 갖가지 온갖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집중해서 지금 우선은 헌법재판관들께서 생각보다 악은 공고하고 치밀하니까 할 일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던져서 가는 거죠. 예. 그래 했으면 좋겠. 그리고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해서 좀 그래도 평화롭게 그냥 같이 함께 나가십니다. 제가 혹시 뭐 아니 오늘 많이 배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댓글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 질문 이걸 좀 감사합니다. 해달라고. 만에 하나 4월 18일까지 진짜 선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은 이런 생각.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예. 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겠죠. 5인 이하로 되면 헌법재판소는 못 하잖아요. 심리는 예. 7인이 있어야 되고 예. 결정이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도 그때는 이미 이제 누가 어떠한 행위로 지연이 된지 다 드러나고 그때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 다 되겠죠. 헌법재판관 탄핵이 되겠죠. 아 재판관들이 탄핵될 것이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 그때까지 기능은 안 정지되죠. 하면? 그러면 예. 대행 체제로 예. 또 가고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료들, 국무위원들 탄핵되겠죠. 그럼 재판관 탄핵하면 다시 그 재판관들이 자기 탄핵을 심사해요? 그런 법 아니, 왜 복잡해지는데 자기 사건 못 해요. 아, 제척돼요. 지금 시간이 없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그 4월 18일이 돼가지고 2명이 퇴임하면 2명 다 대통령 몫이거든요. 예. 그 2명이 퇴임하면 6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빈자리가 40여, 그다음에 대통령 몫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40여 재판관의 경우에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위헌 상태임은 여러 번 확인이 예.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통설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했잖아요. 황교안은. 또 안 예. 했죠. 황교안 그 대행이 했던 것은 그 대법원장 몫인가 그럴 겁니다. 예. 대통령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명이 그 2명이 나가서 6명이 된 상태에서 40역을 임명해야 되고 그럼 7명이 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의외로 셋을 다 임명해버리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은 그 2명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의심이 되거든요.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아까 40역 임명해 줬으니까 나도 2명 임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헌법은 도저히 해석되지가 않고요. 예. 여러분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헌법재판소의 의미, 뭐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딱 30초만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고 하는데 이 정치재판소라는 말을 정치적 그 재판소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재판소라는 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잖아요. 예. 그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민주주의의 결과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9명에서 없앱니다. 그거는 정치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찌 보면 반민주적인 것이고 반정치적인 것인데 그거는 헌법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위,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정치 행위의 미비함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 재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결정도 하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치 재판소라고 하는데 이 재판소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소라는 겁니다. 결국 사법행위라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해석을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사건이 인용 말고 다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밖에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헌법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덕수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또 하실? 저는 뭐 예. 실용적인 예. 이런 얘기를 그냥 예. 드리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요. 대행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도 그냥 퇴임하면 예. 임명할 수 있어요. 못할 바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까지 가지 말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용기를 내서 그 헌법에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비타협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도 용기지만 재판관한테는 사건을 적시에 처리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헌법 위반 상태가 될 수 훌륭하십니다. 있죠.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보호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수호해야 될 의무. 사건을 적시에 예. 처리해야 됩니다. 그 사건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하거든요. 냉장고 밖에 음식 같아가지고 계속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예.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법원 중에서. 네네. 오늘 정말 유익하다고 댓글창에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더 깊이 한 발 들어가시려면 이범준 연구원님의 이 책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두 분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이지은 그리고 박관천 두